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부침을 겪어왔죠. 인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가. 그런데 선언 이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 아마도 아무도 없겠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인 서해 5도 현장을 다녀온 신종환 기자 그리고 이유나 하나리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신종환 기자. 네.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부터 잠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당시엔 연평도 진입이 어려워 인천항 인근에서 대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우리나라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은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때문에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 이제 휴전 협정 이후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첫 공격 사례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 이후 군사 공격은 처음입니다. 때문에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교정 규칙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난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것도 꽤 의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예. 정상회담의 3대 핵심 의제로 꼽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최북단 서해에서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평화 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박 시장은 취임 전부터 서해 평화 협력지대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공약 이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남북 정상 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있으면서 이 인천 지역에 평화의 그 훈풍이 불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안 속에 사셨던 우리 서해 5도와 또 어업인들 이런 분들은 당장 그 직접적인 수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NLL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된다면 아마 이제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그 전쟁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인사 이후에 아까부터 이제 말씀이 없으셨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온 이윤아 씨 그리고 또 하나리 씨와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윤아 씨부터 연평도 등 서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지난 6월 저희가 연평도 현장에 2박 3일 동안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 서해 5도에서 조업 활동하고 있는 어민분들 그동안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분들에게 서해 5도의 평화가 염원이나 바람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중국 불법 어선들 또 안보로 인한 조업 시간의 제약 등등 그동안 어민분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 그리고 역시 최북단 섬 중 하나죠. 교동도 저희가 직접 가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예. 배 타고 들어가셔서 못 나올 뻔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8년 전 포격 사건이 있던 연평도입니다. 연평도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처음에 연평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그냥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예. 항구에 내리자마자 정박해 있는 어선들, 녹지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섬을 조금 둘러보면서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거는 역시 군데군데 배치돼 있던 군사시설들이 많았고 예. 상주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반 그런 주민분들보다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군데군데 꽂혀있던 빨간 깃발이 있었습니다. 빨간 깃발이요? 네, 연평도 포격 당시 포탄이 떨어진 곳인데요. 예. 피해를 입었던 흔적들을 표시해 놓은 깃발입니다. 예. 사람이 뜸한 산 위에도 있었고 네. 군사 지역에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 도로 한가운데도 이 깃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당시 흔적들이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8년 전 피해 시설 같은 거는 이제 복구가 다 된 건가요? 네, 다행히도 지금은 복구가 많이
많이 됐고요. 예. 뭐 집이며 도로들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 학생은 예전 연평도만의 이 특색이 좀 없어진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실제 폭격을 당했던 집을 현재는 안보교육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시설이 복구는 됐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보교육관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얘기나 들어보시죠. 저도 그때 학원에 있었거든요. 학원에 있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앞에 문이 쾅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또 쾅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니까 진동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냥 가방 두고 바로 옆에 농협 빗소로 가는데 바로 가니까 사람들 모여있고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할아버지 오시더니 망치 들고 그걸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잠겨있던 대피소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연평도가 분단이 되기 전까진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시설을 활용할 일이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포격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학교 지하에 있는 대피소를 저희가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일러 다 돼 있고 수도 시설도 다 있고 지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언제 어떻게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습기, 소화기, 밖에 상황을 볼 수 있는 TV가 있고 화장실도 많다. 핸드폰 말고 유선 전화가 있고요. 유선 전화 옆에 내선 번호 해가지고 비상 연락망이랑 학교 전화가 딱 예.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큰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한없이 밝은 아이들이지만 심층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날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먼저 연평초등학교 박규근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덤덤하게 잘 이겨내시고 아이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아이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트라우마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연평 폭격도 폭격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지다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밝게 잘 지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깊게 좀 이야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커요. 안보의 불안감과 함께 연평도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섬이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선생님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뛰는 애들 생각보다 없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다치면 이렇게 배가 안 뜨고 배가 이미 떠버리고 나서 다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뼈 부러지고 이런 데 부러지면 그냥 아픈 채로 꾹꾹 진통제 먹고 참다 그 다음날 아침 배로 가야 돼요. 감기가 돈다는 생각이 들면 미리 약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상담실 만들자고 제가 해갖고 예산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대요. 예. 연평도 애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뭐예요? 여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8년 전 폭격 사건 이후 아이들이 특별한 시선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누구에게는 관심일 수도 있지만요. 예. 그런 시선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캠프나 그런 걸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 애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요, 그 연평도나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요, 서울이나 인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신기해요. 딴 세상 느낌을 얘기하는 듯한 기분이 날 때도 있고요. 폭격 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연평도라는 섬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폭격이 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 항상 위험한 곳, 뉴스는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연평도에 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예.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하지만 그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한과 가까운 곳인 이 초접경 지역이잖아요. 예. 역시 평화 모드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쟁하지 말고. 저는요 그냥 애들이나 그런 거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북한 땅 약간 보이긴 해요. 망원경으로 보면 거기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6km. NNL이 없으면 좀 더 북한이랑도 친해질 수가 있고 인천에 더 빨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긴 북한의 도발을 받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일
일지망이에요. 네, 일지망. 아이들의 일지망을 위해서라도 이제 현재 이 평화 모드가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민간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평화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리 씨.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교동도인데요. 현재 예. 교동도의 행정구역은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입니다. 하지만 분단 전에는 황해도, 연백군, 교동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현재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들 계시고요. 얼마나 북한과 가깝냐면 바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전쟁 전에는 바닷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예. 교동도에서 연백 쪽으로 걸어서 갈 만큼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황해도 연백에 사는 분들이 이제 걸어서 교동도로 피난을 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교동도에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동도에 살고 있는 주민 이지선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6.25 전쟁 당시에 황해도 연백 쪽에서 사시던 분들이 피난 나오시려고 교동도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든 잠은 자야 되니까 판자촌 같은 거 꾸려서 사시다가 완전히 분단이 되면서 집 짓고 이렇게 살던 대로 사시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실향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 남북 간 평화 모드가 이어지면서 교동도를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만들어진 교동 안내소 제비집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신저 역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현장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교동을 안내한 교동 안내소 같은 곳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제비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북한 쪽에서 흙을 물어오거든요. 황해도 쪽에서. 그래서 그 시장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비집이라는 이름 지은 거거든요. 여기는 무항리라는 마을에 있는 은행나무예요. 저게 원래 은행이 안 열리던 나무인데 이 마을이 북한이랑 많이 가까운 마을이라서 북한 쪽에 있는 순나무가 많이 자라면서 꽃가루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북한의 순나무와 남한의 암나무가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네요. 네, 마치 그 은행나무의 얘기처럼 이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요. 제비도 그 연백 쪽에 있는 그 짚을 물어와가지고 제비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예. 정말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동도 주민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렇게 평화와 통일로 가는 모범을 꼽고 있는데요. 인천발전연구소 김수환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교동의 역사, 문화, 사물 간략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주민이 해설사로서 그런 것들을 방문객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영역에서 있는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활성화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북한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과 북한의 강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근 지금 남북이 평화 모드로 들어서면서 연평도 등 이 서해 5도내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연평도의 경우에는 물론 뭐 학교 차원에서 안보 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여전히 한 달에 2-3번 정도 대피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주민들은 이제 평화로 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뭐 K9포 훈련도 1년에 2-3번씩은 꼭꼭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해요. 북한도 걔네들 포사격 훈련을 하면요. 연평도가 또 쩌렁쩌렁 울려요.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쪽도 없었고 북한 쪽도 없었고. 서북한 쪽으로 조업구역에 가서 조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작년만 해도 걔네가 이제 VHF로 방송에서 빨리 남하하라 발포한다 막 이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긴장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분쟁 지역이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거를 주민들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긴장 상태로 지내왔던 서해 5도가 평화 모드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서해 5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한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인천,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통일 경제특구 조성 사업 이거를 이제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인천시 정부도 협업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간다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종환 기자.
네. 예, 그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을 평화특별시로 만들겠다 이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전한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통일이 되면은 이제 뭐 인천 역시 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서해는 기후 변화와 해양 오염 등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규모 바다 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식의 한 형태로 출발한 바다 목장 사업은 안정된 어족 자원 확보와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선정한 미래 10대 관광 산업 중 하나로 크루즈 관광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내년 4월 인천항에선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팀장입니다. 서울이라든지 이 수도권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런 분들을 유치하는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비행기로 타서 우리 인천항까지 와서 크루즈를 타는 플라이 앤 크루즈라는 그 크루즈 여행 형태가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만, 그다음에 일본, 홍콩, 인천항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남북의 어떤 최고의 좋은 항만이 이제 인천이니까 남북의 어떤 교류에 또 이게 교두보가 되고 싶은 좀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인천과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통일 경제 특구 조성 사업 등 인천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천은 바다, 항만, 그리고 공항을 가진 그 역동적인 지역이에요.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평화특별시를 넘어서 이제 동북아 시대에 글로벌 허브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길은 영종, 신도, 강화, 개성, 해주 이런 것을 잇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을 통해서 남북 도시 간의 물류 및 내륙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 바닷길은 이제 인천 남포, 인천 해주 간 항로 개설을 통해서 항만 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간의 크루즈도 운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양 관광의 전진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백령공항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평양 직항로, 순안공항, 삼지연공항, 원산공항 이런 그 항로를 개설해서 하늘길도 이렇게 열어나간다면 인천 평화특별시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뭔가 새로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신종환 기자. 네. 예, 인천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크루즈 터미널 생긴다는데 타고 또 어디 가요? 생각 중입니다. 아, 거기서 어디가 가는 거 있어요? 일단 뭐 중국, 네. 대만, 네. 일본, 미국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인천에서 미국까지 배 타고. 그렇죠. 회사 못 돌아오겠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에는 이제 연평도라든지 서해 5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위험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기도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뭐 얘기 듣고 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이상은 이곳이 이 분쟁의 섬도 아니고 이 평화로운 섬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KFM 스페셜 부침을 겪어왔던 서해 이제는 평화의 바다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신종환 기자, 이윤아 씨, 하나리 씨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